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받았습니다. 지금 1시간 정도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느낌이 기아 자동차 리뷰를 당분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면은 유료 광고 리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자꾸 기아 자동차가 요즘 차를 잘 만들어내니까 좋은 소리를 해야 되거든요. 좋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 또 좋은 소리를 하게 되면은 뭐 또 의뢰받았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사실 이거 받은 것도 없이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어쨌든 좋은 거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스포티지 이 모델은요, 제가 볼 때는 이거 하극상이에요. 소렌토 하이브리드보다 더 좋습니다. 좋다라는 말이 두 모델을 딱 비교를 해서 두 모델 가운데서 이게 다 좋아 이가 아니라 세그먼트가 달라요. 이거는 이제 준준형을 기반으로 한 준준형 SUV이고 소렌토는 중형 SUV입니다. 그러니까 체급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모델의 지향점이 달라요. 그런데 지금 준준형 모델인데 준준형 기반으로 한 SUV가 중형 SUV 영역까지도 커버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스포티지 이 디자인이 전작에 비해서 좋아진 점이 너무나 많아요. 일단 전장이 길어졌어요. 전장이 16.5cm가 길어지고요. 휠베이스도 8.5cm가 길어졌기 때문에 차급이 다릅니다. 무조건 큰 차가 좋다라는 게 아니라 길어진 사이즈만큼, 길어진 휠베이스만큼 실내 거주 공간이 준준형이 아니라 중형 SUV에 가까운 사이즈로 공간적인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는 점.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세그먼트 별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준준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경쾌하고 다루기 쉬우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정숙성이라든지 편안한 느낌, 공간 활용성은 중형에 비해서 약간 떨어지고, 가격은 좀 더 저렴한 선에서 타협을 한 30대 초반 정도를 주요 구매 타겟으로 잡은 상품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팝스럽고 영스럽지만 편안한 컨버터블의 느낌을 살짝 덜어내고 주머니 사정은 조금 좋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는 좀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를 담아놓은 그런 정도의 상품군이라고 지금까지 알고 왔고, 이전 스포티지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고급감이나 안락감, 그 다음에 정숙성에 있어서는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비교해가지고 뭐가 크게 차이 나나?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지금 이제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에서 구현하는 정수성 MVH가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이 측면에서 들어오는 소음은 좀 큽니다. 측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차암 글라스가 양쪽에 위아래 1열, 2열이 다 사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창문 쪽으로 들어오는 소음은 좀 커요. 그런데 하부 쪽으로 들어오는 소음 MVH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굉장히 좋다라는 게 이 3,200만원에서 3,600만원, 풀업 다 얹으면 4,000만원 약간 넘는데, 이 정도 가격대의 준준형 SUV, 한 4.6m 정도 되는 대중 SUV와 비교를 했을 때 거의 하이 클래스입니다. 탑 클래스에 해당할 정도로 좋아요. 이 정도의 하부 MVH의 만족도라면 한 5, 6천만원대 정도의 프리미엄 엔트리급에도 비견할 만큼, 오히려 프리미엄 브랜드의 아주 엔트리급보다 더 좋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바꿔 타서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봐야 알겠는데, 지금 느낌으로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하부 소음 차단이 더 좋다라는 착각이 들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측면 소음이 하부보다는 생각보다 차단력이 좀 덜하기 때문에 측면에서 들어오는 소음 때문에 이 하부에서 들리는 소음이 약간 더 묻히는 경향이, MVH의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해당해 보면은 그래 이 정도면 괜찮은 정도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인상적이지 않았다가, 지금 준준형 SUV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준준형 SUV 3,200만원부터 시작하는 하이브리드 모델로서는 좀 괜찮은데 기대가 약간 낮아가지고 더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하부 소음 제어력이 생각보다 인상적입니다. 이거 정말 소렌토 하이브리드보다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아요. 여기에 측면에 소음 차음 글라스까지 다 만약에 사용됐다 그러면, 요즘 소음 줄여주는 필름도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이 MVH 면에서 기대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자인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고급 프리미엄 모델에서는 비례, 프로포션을 강조한 디자인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고급감 있고 상징성 있는 디자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디테일, 막 칼집 내고 찌르고 막 튀어나오고 이렇게 화려하게 그냥 번쩍번쩍하고 이런 것들은 별로 선호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고급스러운 소재를 사용을 해서 전반적인 비례로 얼마든지
멋스러움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상품군이 프리미엄 모델이기 때문에 굳이 뭐 잔재주를 부리지 않아도 뭐 고급감을 살리는 면에 있어서는 크게 어렵지 않지 않나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인데, 지금 이 대중 라인업은 3천만 원 초반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3,200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3,200부터 시작하는 이 대중 라인업은 사실 비례만으로 승부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 공간 실용적이어야 돼요. 내부 공간을 디자인 요소로 희생한다? 이건 안 될 일이에요. 이 정도의 차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불편함이 없고 다양한 용도로 실용적이면서 경제적인 어떤 이점이 확실해야지만 이 상품군에 관심을 갖는데,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비례를 가지고 멋을 부리기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디테일로 멋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반떼, 소나타, 심지어는 뭐 그랜저까지도 사실은 그런 상품군에 들어가는 거 같긴 한데, 그랜저는 살짝 그래도 고급감이 강조되어 있고 조금 더 비용을 많이 투입할 수 있는 차니까 약간 열애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소렌토 그 영역까지는 이 디테일의 승부를 많이 걸어야 됩니다. 그럴 바에는 이왕 디테일의 승부를 걸어야 될 것 같으면 한눈에 저 차는 무슨 차야라고 할 만큼 굉장히 개성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K5 디자인도 신형 K5의 화려한 디테일, 저는 점수를 굉장히 높게 줬는데 지금 이 스포티지도 그렇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이전 세대의 눈뽕 헤드램프 뭐 이런 것들 뭐 다 수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DRL 같은 경우에도 멀리서 봐도 스포티지 존재감이 확실히 드러나는, 후면 역시 뭐 EV6하고 공용을 하는 디자인 요소가 좀 있어요. 그래서 미래 전동화 모델과 내연기관의 어떤 연결점도 잘 찾아왔고요. SUV가 사이즈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SUV, 차고가 높은 SUV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둔탁하다기보다는 상당히 날렵한 느낌을 줬거든요. 그리고 이 스포티지는 어쨌든 뭐 30대 초반이 주요 대상군입니다. 주요 고객이죠. 30대 초반만 해도 지금 뭐 수명도 늘어났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사람들의 취향이 예전에 비해서는 덜 나이에 비해서 올드한 방향을 추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30대는 한 20년 전에 2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의 감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좀 더 과감하고 개성적이고 본인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디테일감이 된 디자인 요소를 많이 선호를 하는데, 지금 이 스포티지가 그렇습니다. 스포티지는 30대 초반에서 중반의 소비자들이 상당히 인상적이고 개성적이고 뭔가 내가 좀 특별한 대중차지만 좀 특별하게 디자인된 차를 타고 있어 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을 만한 디테일이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커브드 뭐 모니터는 뭐 이미 봐왔던 거고, 에어벤트가 DRL하고 같은 형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을 많이 생각하고 일체감 있게 구성을 했다라는 느낌을 주고요. 그 다음에 실내 레이어 구성도 보면요, 상당히 이게 좋은 재료는 아니에요. 딱 봐도 인조 가죽 마감재, 이건 물론 다 옵션입니다. 이게 다 가격 돈을 주고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얼 우드 같지는 않고 가공된, 뭐 요즘은 필름을 천연 소재와 합성을 해서 하이브리드식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게 리얼 우드인지 필름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디셔너 패널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 시트, 이 시트 퀼트 요것도 이제 돈 주고 사는 옵션인데, 또 이 도어 래치가 디자인이 이거 예전에 뭐 포르쉐라든지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보는 그런 형태인데, 야 이제는 이렇게 도어 래치도 이런 가공이 들어가서 멋을 내는구나, 이런 3,200만 원짜리 양산차에 이런 터치가 들어가는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윈도우 패널 부분에 살짝 올라와 있는 이 암레스트 부분의 마감, 뭐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게 대중차 라인에서 그동안 봐왔던 뻔한 구성, 실용성 위주의 그런 구성에서 벗어나서 조금 하나하나의 각 부분의 디테일에도 뭔가 고급스러움과 만족감을 그나마 좋지 않은 재료로도 구현하도록 터치들이 다 들어갔다는 거죠. 세심한 생각과 또 고민과 또 그로 인한 터치가 들어갔다라는 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시보드 패널도 보면은 운전자가 집중을 하면서도 넓이까지 고려를 한, 공간감까지 고려를 한 복합적인 구조입니다. 지금 커브드로 운전자를 이 센터 터널과 함께 이렇게 감싸줍니다. 사실 이 전륜구동 기반이기 때문에, 특히 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사륜구동 옵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센터 터널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를 비워내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 이런 SUV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과 함께 이용하면서 장거리 뭐 여행용으로도 사용하고 또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도 뭐 장거리를 운전을 할 그런 환경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앞쪽이 험한 것보다는 뭔가 장시간 운전하더라도 운전자가 좀 편안하고 좀 안락한 느낌을 갖기 위해서 센터 터널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고, 이 안에 수납 공간이 가득가득 들어 있어서 뭔가 음료수를 마시거나 필요한 어떠한 물건들을 여기다 거치를 하면서 꺼내든지, 요런 레이아웃이 되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용도에 맞게 장시간 차에서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그런 레이아웃이 충실하게 구현이 되어 있으면서 동승석에는 또 각도를 바깥쪽으로 꺾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선이 그대로 직선으로 연장이 돼버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공간감이 좀 줄어들게 되니까 답답한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운전자는 좀 안락하더라도 옆에 사는 동승자는 좀 시원한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각도 조절까지 세심하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들어가는 인조 마감재라든지 에어벤트,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붙는 마감재들의 구성 역시 상당히 짜임새가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대시보드에 우드 그레인으로 마감해 놓은 요 밴딩하고 도어의 우드 몰딩하고 보면은 딱 또 이게 잘 맞아 있어요, 선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조용감도 있어 보이고 짜임새도 있어 보입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퀼트 놓고, 또 바깥쪽으로는 가죽으로 해놓고, 통풍 시트 들어가는 타공해놓고, 그 위쪽은 또 스웨이드로 마감해놓고, 다각적인 소재를 통해서 상당히 시트에 많은 공을 들였고, 시트가 좀 비싸 보이는 듯한 느낌. 그러면서도 전체를 다 퀼팅을 해놓으면 나이 들어 보이거든요. 근데 부분 가운데 쪽만 퀼팅을 해놓고, 그 나머지는 또 다른 소재, 세 가지 소재를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놓으니까 이것도 올드해 보이지 않고 굉장히 괜찮습니다. 스티어링 기어에서 또 기아의 새로운 로고, 새로운 느낌을 주고요. 불만이라 그러면은 센터 터널의 이 조작 패널 위쪽이 하이그로시예요. 그 다음에 윈도우 패널 이쪽도 하이그로시고, 에어벤트에 들어가 있는 하이그로시는 그렇다고 치고, 이 중앙에 있는 하이그로시는 이거 먼지, 지문, 그리고 또 관리하기 쉽지 않은데, 요거를 하이그로시 말고 다른 소재로 하면 좋지 않았을까? 여기 앞쪽에 커버도 하이그로시예요. 하이그로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이그로시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최대한 저렴한 재료를 쓰면서도 뭔가 번쩍번쩍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에는 하이그로시가 딱 좋기는 한데, 피아노 블랙 하이그로시 유행 지난 지가 좀 되지 않았나요? 요즘 메탈 필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저렴하게 많이 나오니까 꼭 메탈로, 플레이트로 가공을 하지 않고 필름으로 하더라도 좀 이 오염이 좀 덜 보이고 지문 복사기 같은 그런 형태의 하이그로시 없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변속기는 이제 다이얼 방식이고요. 그 밑에 드라이브 모드도 다이얼 방식입니다. 스타트 버튼은 아래쪽에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컵홀더 공간 좋고요. 이렇게 누르면은 컵을 잡아주는 홀더 나오고, 다시 이렇게 펴면은 또 전체를 하나의 공간으로 해서 스마트폰을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지갑이라든지 큰 짐을 집어넣는 게 좋은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USB Type-C가 들어가 있어요. A도 들어가 있고 C도 들어가 있고 12V, 180V까지 사용할 수 있는 C거 잭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시트 측면에 USB Type-C가 또 양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이용하기도 좋고, 운전자가 선이 짧은 USB 선을 딱 연결해서 이렇게 보기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요즘 USB Type-C 선이 또 이렇게 짧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길게 나오면 그 선 너덜너덜해지고 처리하기 좀 그러니까 좀 짧은 선을 선호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렇게 동선에 고려해서 이런 식으로 3개나 배치를 해놨습니다. 앞으로는 USB Type-C로 이렇게 바뀌어서 좀 고속 충전도 지원하고, 지금 이게 PD 충전 얼마나 지원을 할지 와트수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질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용량 배터리가 있으니까 이런 거 구성하기가 좀 좋죠. 내연차도 최근에 이제 절전형 부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발전기 그리고 또 배터리의 용량을 잘 관리만 하게 되면은 USB Type-C에서 65W 정도 출력을 걸어 놓을 수는 있거든요. 65W 정도만 걸어놔도 노트북, 저전력 노트북 정도 충전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USB Type-C PD 충전을 지원하는 노트북도 차 안에서 그럭저럭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이 차는 차의 급에 맞게 상품성이 잘 구현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소렌토에 비해서, 소렌토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상품성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형 SUV란 말이에요. 중형 SUV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간 활용도라든지 이 차의 주요 고객층을 30대 중반 이후로 본 겁니다. 30대 중반 이후의 중년층, 자녀가 어느 정도 초등학생 정도 되고 그 이상 되는 가족을
영유하고 있는 그런 소비자층이라 그러면 아무래도 팝하고 영한 디자인보다는 뭔가 중후하면서 그러면서도 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감각성을 적절히 잘 우려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양쪽 세대, 그러니까 젊은 세대와 올드한 세대를 다 만족시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난하면서 심심하지 않고 올드하지 않다, 뭐 이런 장점으로 풀이할 수 있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 또 어중간하거든요. 멋을 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풍미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보여지는 선이라든지 디테일이라든지 전반적인 레이아웃이 뭔가 좀 그런데 하면서 인상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스포티지처럼 아예 젊은 쪽으로 개성적으로 뭔가 디테일에서 확실하게 포인트를 주는 이런 디자인이 더 강하게 와닿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이제 가격대가 아무래도 스포티지에 비해서 조금씩 비쌉니다.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동급 모델 이 스포티지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제 뭐 가솔린이든 아니면 하이브리드든 뭐 디젤이든 간에 대략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풀옵션으로 얹게 되면은 대략 1000만 원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안에서 느껴지는 정숙성, 편안함, 기능적인 어떤 만족도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살짝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소렌토 하이브리드 충분히 정숙하고 편안하고 안락한데 기대를 하고 이 정도 뭐 중형 SUV이고 뭐 4천 초반에서 많게는 5천까지 줘야 되는 차니까 이 정도 구현되어 있는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덜 인상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작용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3,200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200부터 풀업을 넘게 되면 이제 4,000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트림이 있는데 프리미엄, 노블레스, 시그니처, 그리고 이제 각각 외부적인 터치를 좀 높인 그래비티라는 모델이 이 노블레스하고 시그니처에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비싼 시그니처가 3,600만 원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그래비티 외부 옵션, 예를 들어서 뭐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그 다음에 뭐 턴 시그널, 그 다음에 좀 더 고급스러워진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턴 시그널, 아리시 같은 외부적인 어떤 디테일, 또 그릴,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추가돼서 약 98만원, 99만원 정도가 플러스가 되는 그 그래비티 외형적으로 좀 포인트를 준 모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옵션을 이것저것 집어넣으면 4천만원, 4,100만원, 그 정도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가격대를 생각을 해보고 또 얘가 준준형을 베이스로 한 SUV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스포티지는 그렇게 조용한 차, 안락한 차, 편안한 차가 아니었는데 얘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뭐 얼마나 좋아졌겠어 하고 탔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좋아졌어요. 소음이 지금 다리를 건너면서 다리 이음새가 꽤 이렇게 턱이 있는데도 넘어갈 때 보면은 뭔가 이렇게 필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소음을 한번 걸러주는데 이 걸러주는 느낌이 대략적으로 수입차 한 6, 7천만 원대에서 느껴지는 그런 비싼 느낌이에요. 6, 7천만 원대면 좀 오버라고 할 수 있고 한 5, 6천만 원? 아니 5, 6천만 원이면 엔트리거든요. 프리미엄 브랜드로 기준으로 놓고. 근데 그 프리미엄 모델의 엔트리급 모델에서 구현되는 MVH보다 하여튼 좋습니다. 이건 직접 비교를 해보셔야 알아요. 지금도 이렇게 좀 둔떡이 있는 턱이에요. 그걸 건너가고 있고 지금 도로 땜빵 상태가 좋지 않아 가지고 지금도 이음새입니다. 거의 이렇게 뭐 덮어놓은 듯한, 소음기로 이렇게 덮어놓은 듯한 느낌이에요. 사실 대중차 3천만 원대 정도의 대중차면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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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날선 소리가 나서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한 거리를 두고서 약간 뭘 이불을 덮어놓은 듯한 소음, 그러니까 발포 우레탄을 쏴서 이렇게 소음을 죽인 듯한 그런 소리가 나는 거죠. 두둑 두둑 하면서요. 지금도 이런 느낌은 프리미엄 자동차에서 MVH에 신경을 쓰기 위해서 소음제를 때려 박아야지만 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게 프리미엄의 중형급 이상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MVH가 들어갔다 이렇게 말은 못해요. 그거하고는 뭐 차원이 다르죠. 하지만 지금 제가 스포티지 이전 모델도 타봤고 1세대부터 계속 지금 스포티지를 경험해봐서 기대감이 워낙 낮아가지고 갑자기 왜 이렇게 좋아졌지 해서 뭔가 착각을 하는 걸 수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보기에는 일상적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차들이 있으니까 제가 또 그렇게 뭐 감각이 좀 후지진 않거든요. 이거 굉장히 좋아요. 지금 하부에서 느껴지는 소음 차단 MVH가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건 차급 준준형
중형에 해당하지만 세그먼트 준중형이니까. 그리고 3,200부터 시작하는 뭐든지 시작 가격이 중요하죠.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천만 원 정도 되는 풀옵션이 얹어져 있기는 하나 어쨌든 3,200만 원이라 그래도 이걸 뭐 제조 공정에서 다 떼어내고 덜어내고 아야 뭐 풀옵션 계약을 안 했단 말이야? 야, 하부 MVH 다 걷어내! 이럴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200부터 시작하는 차니까 그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거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렌토 하이브리드 지불한 만큼, 소렌토 하이브리드에서 기대되는 것만큼, 예, 그거 감안해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야, 그 가격대면은 좀 가격 덜 들어가고, 약간 사이즈는 적지만,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사게 되면 만족도가 더 높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면에서 하극상이라는 거죠. 기아가 디자인, 실내 구성, 상품성, 그리고 MVH면, 그런 면에 있어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상품성을 정말 잘 가져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파워트레인은 소렌토 하이브리드랑 똑같습니다. 전기 모터 한 60마력 정도 되죠. 그리고 합산 출력이 230입니다. 그리고 전기 모터는 대략적으로 3000rpm 정도에서 최고 출력이 나와요. 그리고 0에서부터 다시 말해서 입력을 연결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전원이 딱 들어가 있으면은 그때부터 최대 토크를 낼 준비, 전자기력은 이미 최대 토크를 낼 준비를 딱 마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 모터와 변속기 사이에 클러치가 있는데 클러치만 딱 붙어버리면은 최대 토크가 그냥 바로 발휘가 되면서 한 3,000, 한 2,300만 가면은 모터가 가지고 있는 42.2kW의 출력이 그냥 쫙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3,000 rpm 정도의 가속 페달 입력만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정지했다 출발하게 되면 바로 휠스핀 하고 납니다. 예. 진짜 이 230마력에서 이 정도 덩치되는 SUV에서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이게 휠 스핀 기대 못합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는 초반에 그런 그 발전할 때 이게 이제 가솔린 모델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초반에 효율이 안 나오는 구간. 그러니까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회전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엔진의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 최적 구간의 효율이 나오거든요. 그 전에 효율이 안 나오는 구간에서 효율을 내게 하려면은 뭐 산소 공기 때려 넣고 거기다가 연료 때려 박아서 농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도 예, 출발하면서 휠스핀이 이렇게 납니다. 예, 이게 전기 모터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초반 토크로 인해서 가속감을 밀어주니까 같은 230마력이라 그래도 뭐 전기차만큼 막 극적으로 엄청난 성능이 발휘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 한 200마력 후반대에 해당하는 초반 발진력이 나온다는 거죠. 순간적인 거예요. 물론 이거는 배터리가 1.49kWh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배터리에서 모터를 돌릴 수 있는 시간이 기껏해야 몇 분 정도예요. 그런데 그 얼마 사용하지 못하는 그 구간이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효율을 못 내는 아주 골치 아픈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 구간에서 농우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연료 아낄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저회전 영역에서는 충분한 토크가 발휘가 되지 않으니까 그 구간에서 빌빌빌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변속기가 토크 컨버터로 어떻게든 토크 증대해가지고 막 밀어주려고 애를 쓰다 보면 출력 손실이 막 여기서 나고 저기서 나고 또 그냥 뭐 기름은 막 그냥 펑펑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촉매는 또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일이 막 쏟아지다 보면 놓치는 것도 많으니까 대기 오염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이 골치 아픈 구간에 전기 모터가 딱 들어가면은 효율이 다 증대가 되니까 누이 좋고 외부 좋고 연비도 지키고 환경도 지키고 그러면 제조사는 뭐 얼마 정도 이렇게 한 대략적으로 한 200-300 정도가 더 들어가니까 그 정도의 재료비만 넣게 되면은 뭐 소비자들에게도 큰 부담 가중되지 않으면서 또 탄소 크레딧 관련해 가지고 과징금도 좀 덜 내고 이게 양쪽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이브리드가 앞으로 전기차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대안이다. 체감 성능도 좋고 연비도 좋고 환경도 어느 정도는 완전히 지킬 수는 없지만 어차피 하이브리드도 아이스 엔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없어지긴 해야 됩니다만 그 전까지는 그래도 가격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실어놓은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터보 엔진 과급까지 들어가니까 성능까지 이제 좋은 거예요. 과급은 토크밴드가 또 높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자연흡기 에키슨 사이클 들어갈 때는 얘가 최적 구간이 한참 위에서 발휘가 되니까 전기 모터가 중간에 돌다가 힘을 잃어버리고 제대로 협업하지 못해서 빌빌거리고 성능에서는 왜 이래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가솔린 터보 엔진은 1700-800 회전 RPM 정도만 도달을 해도 이제 최대 토크에 도달을 하니까 그 사이에만 전기 모터가 일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감 성능이 훨씬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차는 더 적어지고 가벼워지고 가격 부담도 좀 덜해졌는데 파워트레인이 동일한 게 들어가니까 성능에서 오는 장점도
상당히 좋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만족감까지 더해지니까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이거 사는 거가 오히려 더 개꿀 아니야? 소렌토 하이브리드 글쎄 뭐 자녀가 많아가지고 뭐 아니면 아예 막 자녀가 어려서 이렇게 준비물 할 게 많고 차 안에서도 뭐 기저귀 갈고 뭐 울면은 뭐 이유식도 먹이고 해야 되면 공간이 뒤에가 넓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리다고 해가지고 뭐 2+2 이런 차 선택해도 되겠지 했다가는 정말 피 보는 운전자들이 그래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감안해 보면 적당한 선에서 좀 덜 들이면서 만족도를 최대한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아에서 상당히 잘 기획된 상품이 아닐까 첫인상이 그러네요. 이 핸들링, 뭐 이 드라이브, 전기 모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또 트랙션 컨트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과속 방지턱 넘을 때 잘 넘으려면은 바로 직전까지 감속을 했다가 바로 직전에서 살짝 풀어줘야 돼요. 이게 속도가 너무 붙은 상태에서 넘어가게 되면은 꽝 하고 올라가잖아요. 이거 감속을 해야 되는데 감속을 직전에서 풀어줘야 됩니다. 이거 기술이 필요해요. 직전에서 안 풀어주면 노즈 다운된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스프링이 이렇게 죽은 상태에서 충격을 더 흡수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꽝 하고서 범프 스탑에 더 빨리 도달을 하니까 충격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속도를 완전히 줄이면서 감속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살짝 풀어주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걸 전기 모터가 알아서 기술적으로 해준다. 뭐 그런 이제 광고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회전을 할 때도 그 회전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에는 제동을 걸어주게 되면은 하중이 앞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제동을 하면 하중 이동이 앞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속도가 관성을 저항해서 속도를 줄이다 보니까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전륜 구동은 더 앞쪽에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그러면 조향축에 무게가 실리게 되면은 바퀴의 트랙션이 더 살아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조향을 할 때 더 묵직하고 피드백이 좋아집니다. 자, 그런데 조향이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가속을 해줘야 됩니다. 가속을 해줘서 앞을 살짝 들어줘야 돼요. 살짝 들어주는 이유는 접지가 너무 강하게 물려 있으면은 스티어링 휠 복원이 느려집니다. 스티어링 휠 복원이 느려지게 되면 운전자가 더 신경 써서 운전을 하는데 편의성이 약화가 되는 거죠. 그때 가속을 하게 되면 하중이 뒤쪽으로 살짝 이동을 하니까 앞쪽에 조향축이 가벼워지니까 스티어링 돌렸던 휠이 빠르게 돌아오는 겁니다. 이 기술을 적용을 했다. 전기 모터의 장점, 즉각적으로 토크가 들어갔다 빠졌다 최대 토크가 발휘되는 그 효율적 모터가 트랙션에 관여를 하는 걸 빨리빨리 넣었다 뺐다를 할 수 있는 그 장점을 활용해서 핸들링, 그 다음에 또 충격을 완화시키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 넘으면서 이제 다 통과를 하게 되면 바로 가속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거운 물체가 직선으로 떨어지는 거와 가속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충격을 완화시키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충격을 최대한 줄이려면 뒤에서 밀어주는 힘으로 인해서 상하로 받게 되는 압력을 분산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또 과속 방지턱을 넘어가면서 충격이 올 때 가속을 하게 되면 전기 모터가 입력을 해서 앞으로 발진을 하게 되면 그 상하로 받게 되는 바운싱, 그 충격이 분산이 되니까 훨씬 더 충격량이 줄어드는 그런 제어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시승을 킨드라와 함께 하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차를 받았을 때 그 생생한 느낌을 정리를 했는데요. 받은 첫 느낌, 이 정도면은 이거 하극상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좋은 차 리뷰할 때는 아예 그냥 유료 광고 달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희한테 좀 유료 시승기 좀 의뢰하세요. 그러면 더 좋다. 그냥 막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좋아 너무 좋아 해드릴게. 요즘 국산차 품질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제가 가끔 이렇게 좋은 차 타다 보면 이렇게 텐션이 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프리뷰 마치도록 하고요. 본 시승기는 김드라와 함께 다시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네, 김창현입니다.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지금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소렌토에 비해서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기준으로 하면 350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300에서 350만 원. 그 다음에 사륜이 들어가는데 사륜이 한 300만 원 좀 넘어요.
사륜가시에서 옵션이 소렌토가 약간 더 많습니다. 그러면 최대 한 800에서 900 사이 정도 차이가 나고요. 최저로는 한 350 정도 차이가 납니다. 보통 우리가 스포티지하고 소렌토하고 네. 차급은 영원하다, 클래스는 영원하다. 아, 그런 말 있죠. 네. 그래서 체급을 어떻게 무시하냐. 네. 아무리 스포티지가 상품성이 좋아진다 한들 네. 바로 위인 소렌토의 상품성을 능가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이 모델 풀옵션보다 상위 모델 기본 모델 사는 게 낫다. 기본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뭐든지 자동차는 용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큰 차를 더 잘 다루시는 분이 있고 필요하신 분이 있고 조금 더 작은 차를 더 잘 다루거나 또 작은 차가 필요하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산, 이게 300만 원, 400만 원도 한계치에 다다른 사람들은 그죠. 상당히 예민해요. 네. 뭐 힘들게 들어 올리는데 네. 그 1kg만 딱 얹어보세요. 못 네. 들잖아요. 그러니까 총 금액이 한 5천이 있는데 네. 3,500을 쓸까 3,800을 쓸까 그러면 여유가 좀 있죠. 네, 네, 네. 그런데 딱 3,500이 있는데 3,300을 쓸까 3,500을 쓸까. 그거는 민감한 문제죠. 이건 왜냐면 300이면은요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하면은 한 2년 가까운 유료비가 네, 나와요. 네, 네, 1년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또 도심에서 이렇게 차가 크면 아직까지 불편하죠. 주차 공간도 신식으로 중축된 건물들은 주차 넓이가 넓은데 구건물은 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건들을 다 종합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둘이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저는 작은 차를 좋아하고. 그렇죠. 저는 큰 차를 좋아하고 둘이 취향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김드라 같은 경우에는 마카닉이 좋은데 그러면 그 좁은데 그 뭐 오피스텔 같은, 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제가 에스컬레이드 좋은데 그러면은 뭐 큰 거를. 네바다 사막에서 뭐 하려고 이렇게 서로 취향이 안 맞아요. 세단도 저는 기본적으로 한 5m 정도 되는 거를 아이고, 저는 좋아하고요. 물론 스포츠 세단은 다른 스포츠 세단에서 우리 둘은 의견이 맞아요. 네네. 저희는 스포츠 세단은 무조건 4.5m. 이 4.5m를 기준으로 많이 넘어가면 매력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4.6m까지는 어떻게 좀 커버가 되는데 뭐 4.78이 넘어가는 스포츠 세단? 그럼 저희는 좀 갸우뚱합니다. 왜냐하면은 전장이 길어지고 휠베이스가 길어지게 되면 용 컨트롤 힘들어지거든요. 스티어 변화도 많아지고요. 저희는 직발 위주의 직발러들이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취향 차이가 있는데, 지금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재밌게도 김드라하고 제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를 해요. 딱 그 중간 영역에 있는 거예요. 예. 저도 큰 차 SUV는 무조건 커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 스포티지 이 정도 밸런스면은 괜찮은데? 뭐 이런 느낌? 김드라는 원래 이 정도 사이즈를 딱 좋아하시고요. 지금 이제 이 차의 장점이 희한하게 저희가 이제 빗길에서도 다녔고 마른 노면에서도 다녔고 비포장도 제가 이 밑에 보시면 네네네. 흙 많이 붙어 있잖아요. 어제는 또 비포장을 갔다 왔는데 비포장에서의 소음 저감력, 그 다음에 댐핑, 이게 또 상당하더라고요. 기존의 스포티지하고 또 다른. 그리고 오히려 투싼보다도 좀 더 편안하게, 전륜 쪽이 좀 더 편안하게 조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과속방지턱 넘어갈 때 저희가 이제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느낌이 SUV 요 정도 스트로크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SUV 치고는 후진동이 상당히 억제가 돼 있다라는 게 좀 느껴져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전기 모터를 넘어가기 직전에 제동 걸었다가 살짝 풀어줬다가 넘어가고 나서 바로 밀어주는. 그래서 위로 솟거나 아래로 꺼지는 진동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이 드라이브 관련된 기술이 들어가 있다 그러거든요. 어쩐지 이게 가스방지턱을 넘을 때 뭔가 얘가 뭔가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뭔가 막 열심히는 안 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왜 우리 김드라님이 이렇게 사무실에 계시면 구석에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뒤돌아 계셔. 그럼 이제 뭐 하고 계시지? 그러면 이렇게 뭔가 뭘 이렇게 포장을 하고 계시고 방수를 하고 계시고 꾸물꾸물 하고 계셔. 그러면 이제 그거 왜 하세요? 그러면 혹시나 이런 게 유용할까봐 딱 그 정도를 전기 모터가 이렇게 뒤돌아서서 쟤 뭐하지 하면 뭐 이렇게 꼬물꼬물꼬물 뭘 하고 있어. 그게 느껴져요. 자, 그 다음에 코너 돌아갈 때 약간 하중이 쏠릴 때 보면은요,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이 돌아갈 때 살짝 무게감이 있으면서 약간 무게감이 약간 증가한다. 그 다음에 빠져나와서 가속할 때 보면 살짝 놓으면 여기 빨리 복원된다라는 게 의식하면 느껴져요. 의식하면. 이게 이제 E-핸들링이라고 그래서 보통 차가 선회할 때 보면은 제동하게 되면은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살짝 쏠리잖아요. 네. 살짝 쏠리게 되면은 스티어의 반응이 이제 앞쪽으로 이 조향이 좀 더 명확해져요. 네, 네, 앞쪽에 무게가 트랙션이 실리니까. 강해지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빠져나가면서 탈출 가속을 할 때는 악셀링을 좀 더 해주면서 무게를 앞에를 빼줘야 네. 복원을 빨리 할 수 있거든요, 스티어링 휠을. 그러니까 그거를 운전자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능숙한 드라이버가 아니더라도 자동차가 선회할 때 접지를 잘 잡아서 예정된 코스로 돌고 또 선회할 때는 빠르게 코스를 빠져나왔을 때 코너를 빠져나왔을 때는 빠르게 정렬을 시켜서 안정적으로 직진으로 하게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제 자율주행 시작되고 모터 제어 기술이 이제 빠르게 늘어나게 되면 또 확장되게 되면 운전 기능은 이제 없어질 것 같아요. 코너 진입부터 탈출까지 지가 알아서 해주죠. 당연히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모드가 딱 있어. 네, 그래가지고 네. 뭐 시내 모드 딱 누르면 네. 시내 모드에 맞게 뭐 간선도로, 고속도로, 그 다음에 인제 서킷 네. 딱 들어가면 서킷 들어가가지고 베스트랩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1분 몇 초 목표 그러면 지가 알아서 다 할 거 아니야. 우리 신용만 하면 되잖아. 막 이렇게 이러면서 참. 근데 지금 서킷에서도 그런 시도들이 리마 오토모빌에서 이제 로보택시를 하면서 서킷을 자동차의 자율주행으로 얼마나 재미있게 탈 수 있을 것인가 그 연구를 또 다각적으로 하고 있고 다른 자율주행 기업에서도 펀드라이딩 영역에서도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오히려 시티 드라이빙 다른 차들 다른 운전자의 개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보다 네. 서킷은 어쨌든 조건은 조금 더 단순해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폭탄들이 있으니까 물론 있죠. 그 폭탄들이 계실 때는 말고 뭐든지 이제 자율주행을 하는 차만 딱 들어가서 그렇죠. 네. 그래서 택시를 기계가 해주는 거지. 네. 그리고 옆에 앉아서 택시를 하는 게 아니라 FPV 운전석에 서서 운전석에 앉아서 이렇게 서킷 타는 거하고 이 조수석에서 타는 느낌 완전히 다르거든요. 다르죠. 네. 그리고 이제 스티어링 휠은 기계가 조작할 때는 운전자가 잡고 있어서 돌려도 영향받지 않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본인이 좀 기분을 내면서 약간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듯이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제 페달도 운전자가 조작하는 거를 무시하고 지가 조작을 해서 네. 야, 그 드라이빙 스쿨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화면에다가 타각, 스티어링 타각이 얼마나 잘 맞았는지, 네. 스로틀, 브레이킹이 얼마나 잘 맞았는지, 네. 그 DDR처럼 네. 그 점수를 매기는 거지. 이렇게 그렇지. 딱딱딱딱 해서 뭐 당신의 점수는 빠밤빠밤 하면서 노래방처럼. 네. 그래서 당신의 서킷 점수는 뭐 98점. 뭐 네. 당신의 점수는 키보드 워리어시군요. 이 정도면은 4만 각입니다. 막 그러면서 평가해주고, 네, 그런. 이제 스포티지 이 모델이 장점이 뭐냐면, 제일 이제 큰 장점이 소렌토 대비 모니터 구성이 좋아요. 근데 네. 진짜 이 정도 체급의 차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이게 이제 아이오닉 EGMP서부터 12.3, 12.3 여기 이제 거의 모든 모델에 적용되는 레이아웃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원래는 그랜저 아이즈에서 시작이 됐고 이게 또 아반떼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게 스포티지 폭넓게 적용이 돼 있으니까 산타페하고 소렌토의 10.25 디스플레이는 좀 너무 작아요. 그것 때문에 소렌토 안쪽의 내부가 좀 더 이게 급이 높은 차인데 왜 작은 모니터가 들어가 있고 이게 이원화가 돼 있지 하면서 약간 스포티지 대비 요거는 좀 만족도가 좀 떨어진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 소재들이 그게 좋질 않아요. 이게 플라스틱이에요. 보통 약간 이렇게 쿠션이 있는 우레탄 마감재를 고급차들 많이 쓰잖아요. 네, 거기까지는 안 간 거죠, 지금. 네, 뭐 더 고급차는 가죽으로 물론 하든가. 근데 일반적으로 프리미엄이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누르면은 쿠션감이 있는 그게 좀 비싸거든요. 안에 삼중 소재이기 때문에. 패드가 들어야 되니까. 네네네. 근데 요거는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요런 것들이 저렴한 건데, 보시면은 위에 인조 가죽 덮개 해놓고, 하이그로시로 벤트 감싸놓고, 여기에다가 또 메탈 집어넣고, 요거 필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겠죠. 예, 필름으로 해놓고, 우드그레인 처리해놓고, 그 밑에다가 요거 발포 우레탄식으로 해서 쿠션 있는 소재처럼 질감 표시를 했는데 플라스틱이야. 그러니까 보면 대체적으로 다 저렴한 소재가 사용되기는 했는데,
요걸 조합을 좀 잘했어요. 그러니까 소렌토에 비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이 질감이라든지 실내 구성이 소렌토가 좀 더 고급스럽고 또 보면은 뭐 실내 공간도 조금 더 넓고 옵션 구성도 약간 더 다양하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가격 차이라든지 체급 차이 뭐 또 세그먼트 차이를 고려를 해볼 때 스포티지 신형 5세대 모델에서 구현되어 있는 이 밸런스가 5세대 가운데 역대 가장 좋은 만족도를 준다. 이건 뭐 두말할 나위 없고요. 그러게요. 그 다음에 상위 모델의 상품성과도 비교를 해서 고민이 되게 할 정도다. 사실은 이게 더 좋아서 하극상이라는 게 아니라 고민이 되게 만들면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 왜냐면 아쉽지만 돈을 아끼자 해서 하위로 가야지. 네. 이렇게 되면 이거 하위로 선택해야 되나? 아니지. 조금 더 주고 그래도 클래스는 영원하다고 하니까 뭐라도 좋겠지 소렌토가. 조금 한 300-400 더 주고 가야 되나? 아니야. 작은데 더 좋다고 하는데? 그냥 스포티지로 갈까? 그 돈의 가치가 있을까? 네. 이 혼란을 주는 게 하극상이에요. 지금 얘가 그렇다는 거지. 그 다음에 화물은 확실히 소음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노면 다양하게 한번 경험을 해서 시승을 해보시면 비 오는 날대로 젖은 노면, 그 다음에 마른 노면은 마른 노면대로, 비포장은 비포장대로, 또 이렇게 도로 상태가 안 좋은 데면 안 좋은 대로 필터가 더 두껍게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두둥두둥 하는 느낌. 이게 투둑투둑이 아니라 과속발스탁이나 네. 노면 단차를 지날 때 퉁 하는 게 차체까지 전해진다고 느껴지면 그거는 좀 덜 걸러주는 거고. 그렇죠. 뭔가 차체는 아닌데 퉁 하는 뭔가를 지나갔구나 하는 게 저 밑에서 들리면 그게 이제 잘 걸러준 거죠. 최근에 그 MVH 관련해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가끔 보면 하부에 그 패치 붙여져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소음의 진동 소용돌이를 맞아요. 일으키는 맞아요. 포인트거든. 근데 거기에다가 패드나 MVH에 해당하는 다른 물성으로 돼버리면 주파수 진동에 변화가 생겨요. 싹 깎아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소음을 그게 흡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동 주파수를 변화를 시키니까 최종적으로 탑승자가 듣는 소음 패턴이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연식에 따라서 이 플랫폼이 발전을 계속 하는 게 그 엔지니어들이 무슨 필드에서 피드백을 받기도 하고 네. 무슨 소리 빗소리 비가 오면 하부소음이 시끄럽다. 네. 그럼 그게 어디서 시끄러운지를 부분 디텍트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 디텍트랑 그 부분을 보강을 해놔는 거예요. 네. 강성을 보강하는 게 아니라 사운드 이펙트를 보강해서 필터 처리를 하는 거예요. 패드 같은 거 붙여가지고. 그렇죠. 강성 보강도 해요. 어떤 물론, 식으로 네. 보강을 하냐면 알루미늄을 써서 강성 보강을 해요. 네. 알루미늄이 강도든 강성이든 스틸보다 떨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알루미늄은 통짜로 만들어도 무게 부담이 그렇게 늘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스틸 같은 경우에는 얇은 코일 있잖아요. 네. 그거를 여러 겹을 덧대가지고 중간에 안쪽을 비어서 중공으로 만드는 그런 형태로 네, 가공이 네,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서른 프레임이나 암이나 보시면 그게 통짜 쇠가 아니에요. 너클만 빼고는 다 그렇죠. 그 안이 비어 있고 여러 그렇죠. 겹으로 돼 있고 그 안이 중공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두께에 따라서 강도나 강성이 정해지는데 네. 알루미늄 합금 같은 경우에는 스틸 대비 무게가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네. 비중이 네. 그렇게 되면은 얘를 통짜로 하게 되면 스틸보다 약간 더 무거워지면서 강성이 더 확보가 되는 거예요. 강성이 확보가 되면은 어떤 식으로 소음을 처리를 하냐면 소음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소음을 전달을 해요. 빠르게. 네. 그럼 빠르게 전달을 해버리면 그 빠르게 전달된 소음을 어디서 처리를 하게 되냐면 댐퍼나 부싱에서 처리를 네.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알루미늄 합금이 소음을 진동을 흡수를 하는 게 아니라 저감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주파수의 흐름을 딱 끊어서 얘를 빠르게 전달을 해주면 빠르게 전달된 소음을 각 부분에 들어가 있는 부싱들이 먹어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합금으로 강성을 두께를 높이게 되면은 고급차 같은 경우에는 진동이 줄어든다는 이유가 알루미늄이 소음을 흡수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그 설명을 하면서 알루미늄이 MVH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게 소재 자체가 흡수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공학적으로 MVH에 관련해서 주파수 특성을 변화시키고 이걸 빠르게 전달을 해서 흡수를 하는 그 과정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드렸었던 건데 이제 그게 알루미늄이 진동을 흡수한다고? 뭐 이렇게 혼동을 하시니까 저희가 요즘은 이제 그런 설명을 잘 안 드리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카본 파이버가 강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음 이렇게 딱 진동 주면은 걔는 전달만 하지 거의 흡수를 못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소재로 양끝 쪽끝에다가 소음 저감할 수 있는 댐핑만 확실하게 해놓으면, 그러면 캐빈 쪽으로 들어오는 소음을 차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지니어링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성을 하는 거지, 그 소재 자체가 막 소음을 막 흡수하거나 뭐 그런 소재는 안 해요. 오히려 알루미늄 합금 자체가 그렇게 두껍게 해놓으면은 그 자체로는 진동 흡수라든지 소음 흡수력이 더 떨어집니다. 구조에서 잡는 거예요. 구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는 지오 배터리도 MVH를 구성을 해서 그 구조로 잡아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구조 해석, 시뮬레이션 관련된 복잡한 테크놀로지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강성을 구성을 해서 어떻게 소음 주파수를 변화시켜야 되느냐. 사실 저희도 뭐 그런 수치 관련된 파라미터들 보면은 복잡해서 해석 못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정도 개념 정도만 설명을 하는 선에서 끝내야지. 네. MVH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엔지니어링이. 그거는 수학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없을 때는 감으로 했지. 그렇지. 네, 그리고 들어보고 몸으로.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에서 소음이 나는 진원지, 그 주파수 분석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것인지에 대한 엔지니어링 분석이 되니까, 네, 그런 구조 분석을 통해서 이제 소재를 사용을 하니까 그 아반떼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대중차인데. 그러니까 이 저렴한 차에 그 비용을 들여서까지 돈을 들여놨을까? 아마 그 패치를 이용해서 그 각 부분 진동이 나거나 소음이 나는 부분에 포인트를 잡아서 그랬겠죠. 훨씬 이렇게 기존 차에 비해서 많은 보강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운전자가 느끼는 최종적인 피드백이 중요한 거니까 그 피드백을 많이 줄여낸 그런 엔지니어링이 또 투입했다. 이거 소재로 때려박아서 하는 건 나중에 노화돼가지고 교체를 하면 소비자들에게도 안 좋고. 네. 이렇게 구조적으로 잡아놓고 소비자들에게 원래 돈이 좀 덜 드는 프레임 자체, 플랫폼 자체의 완성도를 높여서 소음이나 진동의 어떤 최종적인 만족도를 높여놓으면 제조사도 큰 돈 안 들이고 비싸게 안 팔아도 되고, 소비자도 유지하는데 큰 비용 안 들고,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저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쪽의 개연성이 좀 있어요. 갑자기 뭐 가속가이트 아까 이제 단차 있잖아요. 네네. 지날 때마다 느끼는데 상당히 멀리서 들리네요. 멀리서 들려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소음 흡음재를 많이 쓴 모델에서 나는 전형적인 현상들이거든요. 이게 스포티지 같은 차, 아반떼 같은 차에서 그런 느낌이 단단하는 게 굉장히 새로운 거예요. 항상 직설적이었거든요. 네. 이 레벨의 차는. 네. 국산차 요 정도 급의 항상 문제가 뭐였냐면, 그날 받은 날 느낌과 그 다음날 느낌과 그 다음날 느낌이 너무 달라요. 사람이 익숙해지잖아요. 네. 익숙해지면서 그게 머릿속에 머리도 그 분해능이 더 섬세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다 알았어 하고 그게 어떤 차는 1년을 가도 신선하게 즐거운 차가 있고, 어떤 차는 한 이틀, 일주일 타보면 이제 다 알았어. 별로 신선하지 않아. 그렇죠. 하는 차가 있거든요. 얘는 근데 처음 받았을 때보다 약간 좀 감흥이 떨어지긴 했으나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지금 이 3일째인데 3일째 탔는데도 아직도 괜찮은데? 아직도 승차감 괜찮고, 원래 귀에 익숙해지면 처음엔 조용하다가도 나중에 다 들려요. 잡소리 다 들리는데 지금도 괜찮아요. 지금도 이 정도면 괜찮아. 그리고 이 레이아웃이라든지 대시보드, 뭐 실내 구성도 3일째 보고 있는데도 크게 나쁘지 않아요. 가격 대비 이 정도면은 뭐 이 정도면 됐지, 이거보다 얼마나 더 좋아, 뭐 이런 느낌. 오히려 그런 느낌이 좀 드는 정도. 국산차가 정말 품질이 많이 좋아졌고, 특히 이런 준준형급, 이 준준형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요. 4660인데 4660짜리 준준형이 어딨어 이제. 예전에 소나타가 460 막 이랬는데 4600, 460몇 4.6m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막 4.9m 막 5m 가까이 되고, 차들이 다 커지니까 이 준중형의 기준도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SUV 중형이라 그러면 4.8m가 넘어가고 막 이래버리니까. 그런데 이제 준준형 3200에서 4100까지입니다. 가장 많이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뽑으실 분들은 3600 정도에서 뽑으실 것 같아요. 옵션 딱 적당히 해서. 그럼 평균가는 한 3600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격은 아반떼 N이랑 똑같네요. 아반떼 N이 한 3000
그렇죠. 600, 700. 네, 거기서 뽑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야. 양극단에서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편안하고 실용적인 SUV로 갈래. 향후 10년 내연기관을. 네. 아니면 극강의 재미이자 일상 영역의 불편감을 살짝 감수를 하더라도 개성 확실한 아반떼으로 갈래. 가격 조건은 비슷합니다. 기본가도 거의 비슷해요. 네. 그러네요. 요즘 현대가 3,200을 마지노선으로 놓고 야, 쓸만하게 재미든 실용성이든 이 정도는 지불해야 그래야 괜찮은 차 집는다. 아마 이렇게 가격을 설정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가솔린이나 디젤은 저렴해요. 막 2,300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 그 가솔린 디젤 기준으로 하면 소렌토보다 한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풀옵션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특히 그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브리드에도 4륜이 있는데 이 모델은 하이브리드에 4륜이 없어요. 감마 터보 엔진 180마력 출력. 네, 이 엔진은 뭐 이렇게 많이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명품이죠. 네, 뭐. 그 명품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잘 만들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자꾸 이제 본인들의 그 브랜드의 비호감 때문에 채널 다니면서 자신들의 생각에 동조하라고 언어 폭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 그래요? 네, 잘 만든 거 잘 만든 거고요. 사전 검증해 빨리 막 이런 분들 계신데. 네,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엔진의 포텐셜이 상당히 그 높다는 거죠. 그리고 전기 모터가 44.2kW니까 60마력 정도 됩니다. 60마력 정도. 합산이면은 이제 230마력인데 출력 어떠신 것 같아요? 시원시원해요. 시원시원하죠? 네.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이제 전장도 있고 참 무게도 무겁고 한층 더 기민한 것 같죠? 그리고 초반 가속력이야 뭐 하이브리드 특유의. 그리고 지금 에코로 가고 있는데 에코로 가고 있을 때는 어차피 사람들이 빨리 달리려고 생각은 별로 안 하잖아요. 네네. 그 상태에서 시원시원하고 얘를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역시나 시원시원해요. 아, 네. 반응성이 그 일반 터보 엔진에 비해서 전기 모터가 있으니까 훨씬 좋아지죠. 터보렉도 살짝 좀 더 들어온 느낌이고 무엇보다 이제 초반 가속할 때 230마력에서 이 SUV에서 휠스핀 나기 쉽지 않잖아요. 얘는 휠스핀도 나고 그래요. 그래서 출력 관련해가지고는 일상적인 영역에서 도로 다닐 때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추월 가속 괜찮고요. 또 배터리가 1.49kWh 밖에 안 되는데 하이브리드 요즘 전기 모터 빼고 넣고 회생 제동하는 이 효율 자체가 너무 좋아져요.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요 상태 그대로 전기차로 나오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더 조용해지고 더 편안해지고 또 내연 자동차들은 사실 그 이동 환경에 최적화가 되어 있고 아직까지 그 V2X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이 일어나려면 이제 6G, 7G로 막 통신의 대역폭이 확대가 돼야 돼요. 그럼 이게 한 4, 5년 후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세상이 바뀌려면. 그럼 이제 4, 5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거든요. 그 기간을 역시 우리도 자동차를 이용을 하면서 이동수단으로 더 많이 이용을 할 텐데 이동수단의 가치가 극한으로 끝판왕까지 구현된 모델이라면 저는 살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다음 모델은 더 좋을 텐데 하고 계속 기다리다 보면 죽기 전에 사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율주행이 돼야 나는 사야지. 좀 쓰면 될 텐데 좀 더 기다렸다 사야지. 지금 괜히 샀다가 또 자율주행 된 차 나오면 딱 뭐가 돼. 계속 기다리다 보면 뭐 돌아가기 전에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기 전에 살 거냐, 죽기 전에 그래도 몇 개 사서 즐길 거냐,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 뭐 생각보다 가까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율주행은. 그러니까 뭐 죽기 전에 살 거야, 거기에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야. 그럼 뭐 자녀들에게 내가 어제 하나 사뒀다, 하루 타보니 좋더라, 니들이 잘 아버지 일생의 최대 선택이더라, 그러고 가시는 것도 괜찮아. 근데 이제 그러면 너무 아쉽잖아. 저승 가는 길이 얼마나 많이 무거워요. 아, 그거 어제 사놨는데 즐겨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시기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연 자동차는 지금이 살 때고 전기 자동차는 약간 좀 기다리면 더 좋은 제품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연 자동차는 비싼 차는 지금이 살 때가 아니고 딱 요 정도. 지금 저희가 3천에서 4천 그 언저리. 그 다음에 4천 중반, 5천 넘어가는 거는 좀 그래요. 요 정도 스포티지나 소렌토 또 산타페 하이브리드 요 정도 레벨 아반떼 N 딱 좋아요. 딱 좋아요. 앞으로 한
최소 7년, 길면 10년. 이 정도 바라보고서 한 3천, 한 6, 700 투자할래. 별 후회 없을 것 같아. 그 정도의 가격은 담아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호평할 수 있는 부분,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저희가 돌아오는 길 2부에서 네. 약간 좀 아쉬운 부분, 네. 그 다음에 또 수정됐으면 하는 부분,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2부입니다. 네. 지금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보시면은요, 네. 컴팩트 SUV다 보니까 스트로크 사이즈가 생각보다 길진 않아요. 약간 좀 튀죠? 단단한 편이에요. 네네네. 근데 그 튀이 일반적인 도로나 평탄한 길에서는 크게 표는 안 나요. 둥둥두둥 하는 이 진동. 네네네. 네, 여기 있는 데서는 표가 나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투싼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투싼도 대충 요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투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얘보다 투싼이 약간 더 단단하지 않았나 싶어요. 특히 이건 이제 출력이 230마력이잖아요. 네. 또 전기 모터가 들어가고 하니까 스트로크 사이즈를 부드럽게 가져가는 데는 아마 한계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운싱 같은 거나 뭐 이런 그 도로의 굴곡을 넘어갈 때는 자연스러운데 이렇게 홈이 있거나 파이거나 이런 데는 확실하게 반응이 와요. 그러니까 단단한 서스펜션을 기본적으로 해놓고 댐핑 영역에서, 그러니까 충격을 흡수하는 영역에서는 조금 이걸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느낌을 좋게 가져가기 위한 조율이 들어갔다. 아반떼 N이 좀 그런 성격이 그러니까. 굉장히 강했잖아요. 두 개가 네. 이 두 놈 사이에 네. 뭔가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빨래판 지나갈 때도 그게 되게 편한데? 이거 굉장히 잘 걸러주는데요? 그러니까 요 정도 빨래판 네. 약간의 진동을 거쳐지는 빨래판은 잘 걸러주고 네. 이렇게 오목하게 푹 꺼진 데 있잖아요. 네네. 한 요만큼 푹 꺼지거나 요만큼 네. 돌기처럼 튀어나온데 네. 거기서 얘가 아, 단단한 놈이었네 그렇죠. 하고 느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지금 현대나 기아나 서스펜션의 특징이 네. 이렇게 파여있는 내려갔을 때에 생기는 진동 있잖아요. 요걸 생각보다 잘 걸러요. 요게 이제 보통 불쾌하게 걸려지면 퉁 네네네. 하면서 불쾌한 이제 허쉬를 발생시키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뭐랄까요? 감춰준다 그럴까? 예, 좀 머금어준다 그럴까?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더 서스펜션의 뭐랄까요? 가용폭이 좀 넓어가지고 이렇게 좀 오돌도돌한 길마저서도 SUV 특유의 댐핑 능력을 좀 나는 갖고 싶다 그러면 소렌토가 아무래도 나을 거예요. 네. 그 전체적으로 네. 말랑한 승차감을 원하신다. 네네. 얘는 속은 단단하기 때문에 네. 내가 생각했던 그건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요런 도로에서는 근데 사실 뭐 못 표가 느끼죠. 안 나죠. 표 안 나죠. 네, 그리고 요렇게 일상적으로 잘 정비된 도로를 다닐 때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에서 느껴지는 요 감이 예, 조금 더 세련됐다라고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스포티지에서 또 느낀 게 있는데 요즘 신차 냄새 많이 안 나네요. 아, 그런가요? 네. 이게 최상위 모델이라 그런가? 네, 얘가 670km 탔고 네. 시승차로 돌리는 차니까 진짜 만든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그러니까요. 출고된 지도 뭐 몇 주 안 됐을 텐데 네. 한 2주나 됐을려나요? 그러게요. 지금 제가 처음 받았을 때 450km 정도 됐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시승 한 번 갔다가 두 번째 네, 온 네,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처음에 차 타면은 신차 냄새 나야 되는데 많이 못 느끼셨죠? 네. 네. 아무 생각 안 했어요. 생각을 안 했다는 건 역한 냄새가 안 그래서 안 나기 났다는 때문에 얘기죠. 네,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2급에서는 신차 냄새 나잖아요. 좀 나죠. 네, 그래서 요 신차 냄새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급차만큼은 아니더라도 약간 신경을 쓰지 않았나 뭐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단점을 한번 얘기해보죠. 단점은 일단 뭐 차가 아무리 탈 체급이라 그래도 네. 예, 급은 뭐 예, 넘어갈 수는 없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한테는 단점으로 안 보여요. 아, 그건 뭐 사람마다. 예. 이 정도 크기면 됐지 뭐. 아, 그래요? 예, 그렇군요. 에이, 평생 작은 집에 사잖아. 또 집은 또 크잖아. 이 집 자꾸하네요. 어쨌든 뭐 그건 취향 차이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또 단점이 있다 그러면 그 프리뷰 하신 거 봤는데 네. 요거. 하이그럽지. 이거 눈에 벌써 때가 많잖아요. 이거 거슬려 이거 좀 다른 걸로 좀 하면 안 되나? 근데 아마 이제 요의
시트지 붙이라고 카본 시트지 이렇게 재단해서 파시는 분도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알리에 가면 다 있긴 있어요. 예. 아, 그래서 참 웃겼던 게 네. 예전에 모델 3 시승하면서 네. 모델 3 차주분께서 차를 받기도 전에 네. 알리에 다 주문해 놓으셨더라고요. 아. 이 커버 이런 거 거기도 지금 여기 별로 안 좋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평화로운 중고나라에 어떤 매물이 오르는 줄 알아요? 아, 그래요? 뭐야? 차를 받기로 했는데 차가 취소가 됐습니다. 아. 미리 구매해 놓은 거 반값으로 날립니다. 이런 분들 많아요. 그렇죠. 여러 개 다 있어. 뭐 컵홀더, 그러니까. 스티어링기에다 쓸 수 있는 선반. 네, 네. 네. 마감재 요즘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 붙이면은. 네. 근데 이제 붙이면 나중에 끈끈이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죠. 그리고 붙일 때 제대로 잘 못 붙고 네. 사람 손맛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아예 메이크해서 만들어주면 제일 깔끔하지. 깔끔하죠. 여기 하이그로시 들어간 건 괜찮은데. 여기는 조금 예, 예. 가운데 부분. 네. 그 다음에 네. 기본가가 좀 너무 비싸요. 아, 3,200인데 준준형 치면 그래도 2,900 얼마 정도 이렇게 딱 하면 체감적으로 2,000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하이브리드 준준형 SUV라면 참 뭐랄까 가성비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 후반에서 3,000 후반 풀옵션 다 얹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옵션들도 보면은 좀 이렇게 빠져 있더라고요. 아반떼에는 기본적으로 모니터가 다 포함이 돼 있고 네. 웬만하면 통풍 시트까지 다 기본으로 주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인조 가죽 시트에다가 그 다음에 클러스터도 21.3인치 안 들어가고 모니터는 8인치가 기본이고 그래요. 그래서 하이 모델은 좀 없어 보여요. 노블레스에다가 몇 가지 이렇게 좀 옵션을 얹어서 한 3,500까지는 그래도 가야 웬만하면은 그래도 요즘 차 같다 이렇게 느낌이 좀 드는 그런 구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이브리드는 들어가는 돈도 많고 동력 장치가 터보 엔진에 네, 네. 터보 엔진 비싸잖아요. 네. 터보 엔진에다가 전기모터 배터리까지 들어가니까 네. 그거 감안해서 3,200은 그래도 기본으로 끊어야 되지 않느냐 하다 보니까 고민하시는 분이 야 이거 3,000이 넘어가는 준준형이면 네. 소렌토가 낫지 않나? 그러니까 가솔린이나 디젤은 소렌토와 스포티지를 고민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격 차이가 확실히 나니까. 네. 근데 지금 하이브리드는 한 350 정도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350 정도 나는 가격 조건이니까 뭔가 좀 애매하게 느끼는 거지. 그럴 수 있겠네. 어쨌든 뭐 내장재 같은 경우에는 뭐 고급스러움하고 좀 거리가 먼데 그렇죠. 대시보드 위쪽만 좀 이렇게 잘 해놓고 에어벤트만 잘 꾸며놓으니까 그래도 있어 보이네요. 네. 여기 뭐죠? 우드그레인 효과. 효과. 네. 이 우드그레인 몰딩 이 필름 재질일 거예요. 플라스틱 위에다 필름 비친 걸 텐데 요즘은 이제 그 나무에서 나오는 천연 성분을 막 섞어요. 그래가지고 뭐 옹이 같은 것도 예전에는 옹이가 다 똑같았어 무늬가 네네. 패턴이. 근데 지금은 다 다르죠. 예, 천연 무늬처럼 패턴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겉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만져봐가지고 진짜 나무인가? 뭐 이렇게 착각이 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USB Type-C를 3개나 넣은 거 좋아요. 또 USB Type-A도 들어가 있고요. 네, 시거잭에서 또 바로 출력 걸 수도 있고 컵홀더도 이렇게 공간으로 사용하다가 컵홀더로 사용할 수 있게 홀더가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구성 좋습니다. 수납 공간 여기 글로브 박스 수납 공간은 뭐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 센터 터널 쪽에 암레스트 쪽, 그 다음에 전면부, 네. 뭐 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무선 충전 기능이 들어가는 패드, 네. 여기가 이제 커버로 닫아놓게 돼 있어요. 그러면 스마트폰 여기다 놓고서 무선 충전시킬 때 이렇게 막 어디로 튀어나가거나 급브레이크를 밟는다 이런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아이폰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삼성페이를 못 쓰잖아요. 그래서 카드 몇 개를 가지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케이스에 카드 지갑이 달려있는 걸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전 패드에 넣었을 때 안 되죠. 그게 안 되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돼. 오, 정말? 네. 오. 좀 있으면 여기 불이 들어와요. 되잖아요. 들어오네. 된다니까? 그래서 케이스에서 안 빼도 되네? 웬만하면 이거 잘 안 먹거든요. 기본적으로 케이스가 들어가고 거기에 카드 지갑도 붙어있고. 네, 우레탄 케이스에 카드 지갑에 카드가 2장이나 꼽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네. 상당히 약조건인데. 이렇게 2장이나 꼽혀 있는데 이거를 인식을 해서 충전을 시켜줘요. 좋은 패드를 썼다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충전 전류량도 이제 많이 올라온다는 얘기지. 네. 이게 약하면은 이게 전파랑 비슷하거든. 전파 약하면 끊어지고. 네, 끊어지고 제대로 못 잡고 하듯이 자기장도 세야 돼요. 그래야지만 전류를 무선으로 이렇게 많이 날려준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도 괜찮은 부분이고. 아니, 단점을 얘기하라니까 단점을. 나도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랬어. 단점 이야기 하려고 그랬어. 자꾸 왜 장점을 얘기하고 있어? 제가 여기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제가 했어요? 그럼. 네.
오디오는 뭐 쏘쏘 크렐 오디오 제가 들어봤는데, 근데 하부 쪽에 소음이 잘 제어가 돼 있어서 음악 감상으로 사용하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한번 살짝 눌러보세요. 이게 네. 브레이크에 발을 대면 네. 모터도 회생 제동을 같이 걸어주기 때문에 네. 아, 그러니까 까딱 한번 해보세요. 이니셜 바이트 어떤 것 같아요? 많이 부드러워졌네요. 야, 아주 세진 않죠. 네. 이게 또 재밌는 거예요. K8은 K8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까딱해도 훅 섰거든요. SUV라서 그랬을 수 있죠. 포지션이 높으니까 아무래도 포지션이 낮은 세단보다는 멈출 때 있어서 좀 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요 이니셜 바이트를 현대나 기아나 이렇게 초반에 강하게 해놓는 이유가 그 지역 나라의 소비자들의 운전 습관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대체적으로 풀 브레이킹에 대한 개념이 좀 약하거든요. 그리고 브레이킹을 거꾸로 반대로 하는 소비자들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살살 밟다가 점점 세게 밟는 그런 패턴들로 브레이크를 조작을 해요. 원래 브레이크는 스폰지를 강하게 쑥 누르듯이 강하게 압박을 한 다음에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런 요령은 뭐 일반적인 도로에서 계속 그 패턴을 정확하게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될가 아니라 그게 기본인 건데, 그런데 이제 브레이크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약하게 밟다가 아닌가 좀 더 해서 좀 더 강해지면서 자세도 세게 밟을 때 고쳐서 밟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에 발만 대면 브레이크가 확 걸리던 그런 스타일의 브레이킹이 브레이크가 좋은 거야 그렇죠. 라고 착각을 하시거든요. 예민한 거야. 그리고 이게 확 쓰고 막 믿을만해. 근데 사실 그게 브레이크의 총량을 놓고 어떻게 분배를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앞에 몰릴 거냐? 그렇죠. 균일하게 갈 거냐? 예. 유럽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활상으로 그 서킷에 들어가서 모터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럽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인딩 코스들도 많고 또 아우토반 같은 속도 무제한 코너도 있고 하니까 자동차의 거동이나 자동차의 주행 성능에 소비자들이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핸들링 자체에. 그러다 보니까 하면서 브레이킹을 조절할 필요를 느끼시는 상황도 많은 거고. 그렇죠. 그런데 브레이크를 조절할 수 있으려면 확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브레이크가 밟는 만큼 서주는 리니어해야 조절하기 좋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개념이 있으신 거죠? 100분율로 나눠야 정확하게 나눠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6진수를 쓰다가 그 다음에 8진수를 쓰다가 그 다음에 10진수를 쓰게 되면 이게 머릿속에서 꼬인단 말이지. 그러니까 비례적으로 하는 게 사실은 맞는데, 그 비례적으로 하다 보면 운전 습관이 정성적으로 브레이크를 제대로 페달을 가속 밟은 상태에서 프레셔, 압력을 살살 빼는 방식으로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편하게 앉아서 발목으로 조절하면서 브레이크가 밀리네, 안 됐네, 이런 평가들을 하니까 제조사에서 일단 뭐 그걸 교육시키는 것보다는 빨리 사고 안 나게끔 습관에 맞춰가지고 좀 앞쪽에 브레이크의 담력을 몰아놓으면 되겠다. 그래서 초반 담력이 그래서 강해요. 이거는 소비자들 문제도 아니고 제조사가 뭐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 이 문제도 아니고, 그냥 운전 문화, 습관이 그러니까 그 습관에 맞춰서 통계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방향을 그렇게 가는 거일 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야 이거 싫어, 이거 이질감이 생겨서 싫어, 우리도 운전 뭐 기본적으로 정석적으로 잘 할 거고 이렇게 리니어하게 선형적으로 듣게 해주면 그러면 우리가 좀 잘할게,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서 바꿔줘 요청을 하면 제조사도 바뀌는 거지.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K8에 비해서, K8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초반 이니셜 바이트가 좀 더 부드러워요. 좀 더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같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긴 했는데 이 SUV 특성상 운전이 좀 더 편하고 또 포지션상 그리고 또 전면 가시성이 좋아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대비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초반에 너무 강하게 듣게 하면서 초반 이니셜 바이트 강한 걸로 인한 불편감을 주지 않아도 되겠다. 또 SUV는 아무래도 K8에 비해서 스트로크가 길잖아요. 스트로크가 길다 보니까 초반에 너무 강하게 하면 이렇게 앞으로 노즈 다운, 그 다음에 노즈업 이런 현상 때문에 더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요즘은 기아가 차종에 맞게, 국산차가 또 형식에 맞게, 또 운전자 습관에 맞게 이렇게 입맛대로 조율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전 같으면 엔진 힘 좀 세게 해줘. 그러면 엔진만 덜렁 바꾸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 네. 근데 그게 요즘에는
뭔가 업그레이드 되는 모델을 기획을 했으면 업그레이드 된 포인트에 맞게 다른 것까지 함께 조금씩 만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두 사람 다 단점 얘기하는 척 하고서 결과적으로는 아니야. 소렌토 하이브리드보다는 짧죠. 짧죠. 그래서 단점인 거죠. 휠 베이스도 짧죠. 네. 전장도 짧죠. 폭도 폭은 짧은 짧죠. 게 아니라 좁은 거죠. 야, 운율을 라임을 맞추세요. 폭도 짧아, 길이도 짧아, 휠 베이스 짧아, 단점. 아, 네. 그리고 비싸. 하여튼 결론을 한번 맺어보죠. 저희가 억가할 수는 없으니까 몇 가지 이제 소재가 좀 저렴해 보인다. 그다음에 하이그로시 마감재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리고 스타트 가격이 조금 부담된다. 네, 대중차로서는 3,200은 스타트인데 거기에 옵션 얹다 보면 막 4,000까지 가니까 준준형 SUV도 4,000까지 가면은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런 점들은 좀 부담이다. 자, 그 다음에 소렌토랑 자꾸 고민하게 만든다. 왜 주제를 알아야지? 왜 자꾸 급을 넘어설라 그러고? 왜 자꾸 상위 모델로 편안하게 가야 될 사람들에게 이상한 고민을 안겨주냐? 이거는 하위 모델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뭐, 그 정도, 그냥 뭐, 소소하게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취향 맞고, 환경 맞고, 또 이런 디자인적인 코드 맞고, 그 다음에 용도가 딱 요 정도 사이즈면은 가정용으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그런 환경이라면, 하이브리드 모델, 요 모델로 해서 2030년까지 버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충분히 버틸만 할 것 같습니다. 네. 2030년이면은 전기차가 막 앞에 있고 옆에 있고 뒤에 있고 그러겠죠? 그러겠죠. 네. 그러면. 전기차 시대가 올 줄 알았는데 막 수소차가 와. 갑자기 막, 예, 새로운 막 바다에서 전기 분해를 아주 값싸게 하는 방법을 바다에 녹아있는 수소를 그냥 다 빼다 쓰는 거지. 혹시 알아요? 또 2027년쯤에 핵융합 발전. 예, 정신 나간 사람이 상온 플라즈마 기술을 만들어내가지고 아이언맨 아크 원자로처럼 가슴에 딱 달아놓고서 여기다가 가슴에다 꽂아놓고서 자동차 움직일지.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미래를 누가 알겠어. 하여튼 지금 나가는 환경으로 봐서는 이제 전기차가 대세가 될 것 같고, 전기차가 만약에 대세가 된다 그러면은 인프라 구성되고 전기차 효율 높아지고 자율주행 실행되고 배터리 생산 시설 안정되고 전기차 가격 떨어지고 하는 시점이 대략적으로 2026년 7년 정도면은 뭐 이제 전기차 누구나 알아볼 것 같고, 2030년 되면 이제 옆집 앞집 뒷집 다 전기차로 아마 바꾸려고 하는 그 시점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까지는 요 정도 품질이면은 그럭저럭 예, 타는데 아쉬움은 없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프레임이나 가격대 정도는 대략적으로 한 3,500에서 3,600 사이에서 만족하시면서 구성을 하시면 좋겠고, 아예 깡통으로 타실 분들은 욕심 다 버리고 그냥 3,200으로 그냥 3,200이야. 네, 더 이상 안 써. 네, 뭐 이렇게 하시면은 뭐 예, 이 정도 성능에 이 정도 연비가 나오는 이게 15.8km인데 지금 누적 연비가 지금 비포장 갖고 고속도로 갖고 자유로 주행하고 시내 주행 다 합쳐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250km 300 약간 못하게 했는데 16.1 네. 15.8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네요. 네. 시승 환경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저희의 시승기를 보고 또 다른 시승기들도 보고 막 칭찬하는 시승기도 보고 뭐 까는 시승기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시고서 평균을 놓고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식구들이 많지 않은 친척들한테 저도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뭐 여기서 저희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